안녕하십니까. 노노의 교육적 해석학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눈으로 논어를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는 해석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만의 문제는 아니고 읽는 독자의 그 지식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읽는 독자의 지식의 수준이 높고 낮고 수준이 다르다 그러면 읽은 다음에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 말대로 그러면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거면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뭐 읽어도 높은 수준에서 얘기할 거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수준에서 얘기할 건데, 그 읽는 게 독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 독서는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독서가 필요 없다는 그런 결정론적인 얘기인데, 독서의 과정에 그냥 자기 지식만 이렇게 투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간 동안에 1년 시간 그냥 읽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또 책에다가 메모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수준이 이렇게 점핑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극단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읽어야 된다. 가령 독서법 중에 1년에 300권 읽기, 1000권 읽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독, 많이 읽는 거. 저는 그거 아주 맹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으냐? 오히려 머리가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죠. 제목만 아는 게 많이 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야죠. 생각이 깊어진다는 건 전반적으로 책을 읽는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고 자료도 찾고, 그렇게 읽어 나가면 매일매일 그 책을 어떻게 한 권씩 읽어 제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자는 건 그건 출판사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맹목적인 독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맹목이 무슨 뜻인가요? 맹목. 네?
눈멀맹. 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예, 아무 생각 없이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더 추구해야 될 바가 뭔가 고민을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음, 독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은 책을 읽는 동안에 역시 질문을 하자,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책 읽기 전에 이 정도 지식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책을 읽은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점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질문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언제 가져야 되느냐? 책 읽기 전에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책 읽기 전에. 이런 요령은 제가 차근차근 조금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책 읽기 전에도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어, 그 질문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어, 포착하는 그런 독서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또 질문을 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질문을 왜 내느냐? 어, 생각의 그 단서를 잡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실마리, 생각이 이렇게 성장하는 길, 그 길을 찾아가는데 질문은 아주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 없이 읽는 건 적절한 독서가 아니다. 그 생각을 어, 질문을 갖고 그리고 책에 접근할 때 그때 비로소 생각의 수준이 점핑할 수 있다. 그 점핑하는 그런 그 인생의 그런 환호, 그런 열정, 그런 보람의 그 순간을 공자의 제자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네, 논어의 수많은 공자 말씀은 공자의 제자가 기록을 한 건데,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한 건데, 그건 공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공자의 저기 공자가 뭐 자기 깨달음의 순간을 선포한 게 아니라 제자가 제자가 뭔가 그 깨닫는 순간에 그때 주신 그 스승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논어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논어를 읽을 때 이게 그 공자 생각이다 이렇게 읽으면 그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예. 그 실마리를 놓치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출발은 어디냐?
출발은 공자 말씀을 답변으로 이끄는 제자나 그 질문자의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질문의 맥락을 따져야 돼요. 그 질문의 맥락을 지금 현 시점에서 비록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뭐 독자로서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이 상황에 공자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까? 공자가 이런 답변을 하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유효할까? 그 질문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질문의 수준이 낮다면 공자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제자의 수준이 이 정도면 가령 이제 한번 등장했지만 번지 같은 경우에 수행 비서인 번지 같은 경우에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계속 번거롭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준이 낮다 그러면 공자가 이 수준에 맞추어서 번지가 깨달을 수 있게끔 번지가 뭔가 생각할 수 있게끔 답변의 수준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자 수준은 이 정도인데 제자의 질문 수준이 제자의 지식의 수준이 낮다면 공자가 이렇게 수준을 낮추어서 다독거려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등장하겠지만 안영 같은 제자는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럼 안현한테 대하는 공자의 모습은 번지한테 그렇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어를 읽는 그 포인트는 전적으로 독자의 읽는 사람의 지식의 수준에 걸려 있고 그리고 독자로서 어떤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공자의 답변이 아니라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그 포인트가 그 강조점이 제자와 질문자의 질문의 수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질문이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예. 논어는 대부분 자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제자의 그 질문의 수준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논어 읽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예. 그 포인트를 처음에 실마리를 거기서 놓쳐버리면 이제 독자들은 다 제각각 뭐 공자 말씀은 이렇다 뭐 공자는 뭐 근데 공자 말씀은 다 이제 흩날리는 거예요. 왜 흩날리느냐?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공자 말씀은 높은 수준의 답변이 있고 낮은 수준의 번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답변을 하는 건데 이 수준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의 답변의 수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한테 수학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1학년 수준에 맞게 유치한 수준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왜 2냐?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이런 걸로. 요거 하나다.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더하면 지금 여기 몇 개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기 뭐 중학교 수학의 원리로 뭐 저기 괄호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공자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자왈로 시작하는 공자 말씀은 제자의 질문에 따라서 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수준의 말씀, 이런 수준의 말씀, 이런 수준의 말씀, 이런 수준의 말씀, 이런. 그런데 지금 그 논어를 대부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공자 말씀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어떤 수준의 일관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재구성해서 공자 사상은 이런 거다. 논어는 이게 핵심이다. 그거 저는 그거 저기 그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제 수준이 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해석학에 있어서 어, 제가 기반하고 있는 교육적 해석학은 어, 현재 해석학의 철학적 해석학의 수준도 뛰어넘었어요. 예. 제가 그런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어, 논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공자가 강조하는 인이죠, 인. 예, 요 인. 어질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에 대한 그 생각을 논어에서 뭐 몇십 군데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일관되게 이렇게 생각을 인이 이런 거다고 이렇게 그 저기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예. 제자가 인이 뭐예요? 질문을 하는데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는 이거다, 이는 이거다, 이는 이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저기 그 수준 차이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어, 논어를 읽는 그 독법 그리고 그 독법의 수준, 학문의 방법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뭐 구닥다리 방법이면 그 읽어봐야 저기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학문의 방법론이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만큼 뭔가 논어에서 알맹이들을 갖다가 핵심을 중요한 바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뽑아내고 이건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용할 건 이용하고 어, 그렇게 해서 논어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교육적 해석학이라는 이 해석학의 새로운 차원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건 한 가지 이건 지시하고 있습니다. 논어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책으로 이전에 바라보지 않은 그 논어를 어, 새롭게 볼 수 있는가 이런 학문적인 도전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교육적 해석학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어, 교육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학, 새로운 교육학 운동. 그래서 이 새로운 교육학 운동이 장상호 선생님께서 교육본이론이라는 교육본위 새로운 교육학 운동을 통해서 나온 이론적인 그 개념인데 이게 논어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단서가 되는 걸 조금씩 열어 보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논어에 쓰인 그 논어에 기록된 공자님 말씀은 다 수준이 다르다. 왜 다르냐? 바로 질문자인 제자나 혹자의 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공자는 다 다르게 답변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자는 연구자로서보다 스승으로서의 면모가 강하신 분입니다. 스승으로서의 면모. 그럼 스승은 뭐냐? 스승은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자의 그런 그 상구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 교육을 하와를 펼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제자의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제자의 품위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 답변을 하시고 실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에게는 뭐 공자가 욕도 해요. 또 어떤 제자에게는 존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건 제자의 품위가 제자의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습이 다 저기 논어에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다른 모습을 똑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공자의 수준 또한 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건 공자의 수준이 10대 공자의 수준하고 20대의 공자의 수준하고 원숙환경제일은 60대, 70대 공자의 수준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논어에는 공자가 이거 몇 살에 한 얘기인지 그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그 수준, 도대체 공자는 그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개인적으로. 공자 연령이 언제 때 이런 저기 과연 30대 이런 얘기 하셨을까? 그런 것도 가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논어는 접근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좀 머리가 그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실마리는 제자의 질문을 먼저 떠올리는 방법. 네, 이게 실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좀 짧지만 그래도 아주 강력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제 공자의 이제 효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어, 맹의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번지에 대한 그 배려에서 또 그 맹의자에게 답변하는 효랑 번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효의 그 수준이 달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맹의자의 아들입니다. 맹무백이라고 해요. 맹무백.
자, 이 굳셀무가 들어가 있고, 뭔가 이건 첫째 아들, 첫째를 뜻하는 백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굳셀무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맹의자의 아들이 몸이 허약해서 너는 좀 더 강해져라 해서 굴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 뭐 무술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래서 물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아요. 뒤에 여기 이제 질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백무백이 교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선생님, 효라는 게 뭡니까? 제가 좀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맹무백의 수준에 맞게 맹무백이 필요로 하는 맹무백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그 답변을 고려했을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오로지 극이 병질, 이건 이제 그 이제 여기서는 그 어조사인데 이것도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심할 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의 병을, 자식의 질병을, 자식이 아픈 것을 걱정할 뿐이다. 오로지 걱정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문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는 오로지 걱정한다. 원래는 이게 한문 그 문장으로는 이렇게 부모는 오로지 자식의 아픈 것을 걱정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자식의 아픈 거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제 뒤집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 도치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방법인데 도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랑 기지를 바꾸면서 도치했다는 흔적을 도치했습니다 하는 그 흔적을 이 치로 남겼다고 해요. 제가 뭐 제 한문 선생님한테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럴듯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뭔가 이 문장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건 이제 뭐겠어요? 공자가 이렇게 자세한 얘기도 안 하고 야, 너 맹무백 너 이렇게 해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넌지시 짚어주신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 걱정하는 게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게 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를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받드는 거,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거, 이걸 우리가 효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효도해라, 효도해라. 완전히 이거 잔소리가 돼버리는데, 그 효의 그 출발은 자식이 부모한테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효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인 거죠. 사실 자식이 뭐 이런 잔소리 듣고 효도하나요? 엄마 아빠께서
항상 자식을 생각을 하고 자식 곁에서 자식의 힘든 걸 들어주고 자식이 아플 때 곁에서 걱정하고 약을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님한테 기회가 되면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렇게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라는 건 일방적인 그런 일방성이 아니라 쌍방석이라는 거죠. 쌍방석. 그리고 부모께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방적으로 희생이라 볼 수 있나요? 희생이 아닙니다. 자식이 이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아기가 자식이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예. 그 이뻐하는 걸 자식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오고 가는 게 그게 그, 그 생명의 그 주고받는 그 에너지가 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뭐 긴 소리를 했습니다. 교육적 해석학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